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인사관리 수험 강의 인사를 잘하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지 위에 새들이 아침 인사하지요. 둥근 햇님 바라보며 짹짹 인사하지요. 밤사이 안녕, 밤사이 안녕. 짹짹 노래하며 아침 인사하지요. 자, 다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전략. 오늘은 전략의 달인을 모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 문화의 전문가이신 다른 소속사에서 오신 분이고, 이번에 이제 같은 소속사에 같이 계시고 있는 아니, 소속사 편드는 거예요? 나만 또 언제 시키는 거예요? 자, 데이 바이 데이. 이게 다음으로 올라가니까 또 그거 해야 되나? 뭐요? 안녕하세요. 정통 인사로 치아라. 치아라. 무아라. 치아라. 자, 자기소개 하실까요? 예. 어쨌든 이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이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 지금 한 1년 정도 지금 됐는데요. 여기 문 연 지가 계속 적자래요. 여러분들이 단숨에 흑자를 인사를 잘하자 힘이 얼마나 어쨌든 되는지 팬심이 저희도 이제 좀 이렇게 공개된 팬덤. 그러니까 그 낙곰수의 벙커 같은 이제 그런 장소가 좀 저희도 필요했고, 여기도 장사도 안 되고 아무 때나 와도 뭐 사람도 없으니까 녹음하라고 해서 역시 전략의 달인. 저는 이렇게 전략의 전략의 달인 16년간 전략만 하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게 뭐냐라는 것부터 보면 일단 이 전에 먼저 전략 경영을 설명해 주시고, 그쵸. 전략 경영 안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있으니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거겠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 활용 자원부터 이제 그래서 기업의 활용 자원부터 보시고 이제 전략 경영을 보시고 전략적 인적 자원. 이 오빠 이상해. 아, 이제 사회자의 기분. 사회자. 아, 사회자가 이러는 거구나. 너 정체가 뭐야? 이 오빠 이상해.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먼저 보시려면,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 자원들을 활용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한 이제 그런 과정을 구상하는 거죠. 이걸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이 있느냐, 요거부터 먼저 봐야 돼요. 기업의 활용 자원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적 자원을 먼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경제학에서 뭐 토지, 뭐 자본,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공장이라든지 설비라든지 가지고 있는 기술, 뭐 입지 조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물적 자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적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 구조, 그 다음에 계획, 통제, 조정 시스템, 그리고 우리 집단 구성원들의 어떤 관계들, 이제 이런 것들도 이 전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세 번째가 이 구성원들의 어떤 지식, 숙련, 기능, 경험, 이제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인적 자원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자원 중에서 조직적 자원하고 인적 자원이 이제 인적 자원 관리 기능하고 연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 관리에서 이제 전략 경영을 하는 데서 이 인적 자원 관리에서 이제 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가 이제 조직의 전략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략 계획을 수립할 때 사람과 관련된 이슈나 이런 인적 자원들의 역량을 어떻게 반영을 시킬 거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성원들이 얼마나 그 전략 실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뭐 스킬,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역량 평가하고 할 때 주로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태도 평가, 행동 평가, 그 다음에 뭐 그 직무 능력 평가, 지식 평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렇게 피라미드로 보면 맨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이제 태도고, 그 다음에가 행동,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스킬, 이런 단위인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또 그만큼 또 중요하고, 이걸 직접 이렇게 앞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같이 계약하자. 얘 좀 떡 좀 먹여야겠는데. 같이 가자. 계속 단소리 하고 있는데. 얘 떡을 먹어라. 우봉선이 아니라 이제 우선인가? 그 다음에 이 전략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의 역량을 계속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구성원들의 능력,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시켜 줄 거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적자원 관리에서 필요한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 전략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 자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이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그거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 기업의 능력, 지식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활용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떡 가져올게요. 계획적이고 포괄적인 그 일체의 노력을 전략 경영이라고 하고요. 이 전략 경영이 이제 기업에서 필요한 이유를 보면 이 전략 경영이 기업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첫 번째는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의 어떤 환경 적응 능력을 키워준다. 전략 경영을 통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략 경영에 맞춰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영 활동들을 통합하는데 이 전략 경영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략 경영에 맞춰서 그 기업의 활동들이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전략 경영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경영 활동들이 맞춰서 같이 가주는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명공조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전략 경영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시면 이것도 이제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설명드리면 쉬울 텐데 일단은 네. 오디오라는 특성 때문에 수학 분석 아니에요? 수학 분석은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한 부분이죠. 오. 보시면은 그 먼저 기업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우리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뭘 추구하고자 하느냐, 이런 우리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이 기업의 미션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해요. 네. 그 미션을 정하면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업의 목표를 세우죠. 그럼 그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두 가지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수학 분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외부 쪽에서는 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하고 내부 여건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서 요거를 활용해서 이 강점을 가지고 어떻게 기회를 활용할 거냐, 위험 요인을 최소화시킬 거냐, 우리 약점을 어떻게 이 기회를 활용해서 약점을 극복할 거냐, 그리고 약점도 있고 위험 요인인 거는 어떻게 요걸 회피하고 갈 거냐, 이제 요런 전략 대안을 도출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적당한 전략 대안을 선택을 이제 하고요.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추진해서 달성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위에서 사진 너무 구성원들의 예쁘게 나와. 능력, 행동, 태도 연결해.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거를 키워나가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언론 이런 것들이 공략이야. 구체적으로는 인적자원 관리 여러 가지 활동들 있잖아요. 잘 찍었다. 고용 관리, 직무 관리, 평가 관리, 보상, 인간관계, 뭐 노사관계 이런 것들이 인적자원 관리 기능을 통해서 앞서 얘기했던 인적자원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인사관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인적자원들의 역량이 계속 커나가겠죠. 뭐 능력, 스킬, 지식, 행동, 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높아진다. 그런 걸 통해서 조직의 성과, 구체적으로는 생산성, 품질, 이익 이런 것들을 높여나가는 활동으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전략을 전공하셔서 너무 전략적으로 잘하시는 것 예.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 경영과 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보시면 이 전략이라고 하는 건 이제 먼저 전략의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 세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경쟁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제품으로, 어떤 시장에서, 어떤 산업에 들어갈 거냐. 두 번째는 어떻게 경쟁할 거냐. 다시 얘기하면 이 차별적 우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비용 우위, 품질 우위, 신뢰성, 납기 이런 부분에서 어떤 거를 우리가 강조하면서 갈 거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을 거냐. 그러니까 무엇으로? 어떤 자원의 경쟁 우위를 활용할 거냐. 그 자원을 어떻게 획득하고 개발하고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인적자원 관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으로 경쟁할 거냐의 문제죠. 우리가 남들보다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런 부분이 인적자원 관리는 이제 주로 고민하고 있는 화두라는 거고요. 이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보면 크게 이제 이 전략 수립하는 과정과 인적자원 관리의 어떤 연계성 보면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시대적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행정적인 연계였다. 그래서 전략계획은 전략계획대로 다 가고 인적자원 관리는 인적자원 관리대로 가고 따로 놀았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이게 전략에 따라서 인적자원 관리가 따라와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일방적 연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사관리가 이런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략계획을 세워서 이걸 하는데 몇 사람의 신입사원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사관리 부서에 야, 몇 사람 뽑아줘. 이제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쌍방적 연계로 발전이 돼요. 그래서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제 인사관리 담당자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다. 이 전략을 수립하는데 우리 역량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 그래서 개발이 된 다음에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우리가 도저히 우리 역량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 계획은, 이 전략은 포기해야 된다라든지,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가 좀 된다는 거죠. 그러던 게 더 밀접하게 통합적 연계가 된다. 그래서 전략계획과 인적자원 관리가 같이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형태로 발전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면요. 일단 전략 수립 단계는 보통 우리가 기업의 미션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수합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적합한 어떤 전략 대안을 선택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전략 수립 단계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하는 단계를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전략을 실행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있어요. 가장 크게는 뭐 제품 전략이나 시장 전략, 이런 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직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과업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설계를 해줄 거냐, 그 다음에 인력의 선발, 훈련,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보상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더라라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경쟁 전략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원래 전략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인적자원 관리에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이제 경쟁 전략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본원적 경쟁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이런 게 있고요.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비용 우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싸게 이렇게 하는 전략이고요. 이거를 좁은 시장에서 하느냐 아니면 뭐 넓은 시장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략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차별화 전략은 그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우리의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서 이제 전략을 추진하는 거고, 집중화 전략은 좁은 시장에서 남들보다 다른 어떤 특출한 획기적인 어떤 걸 만들어내서 좁은 시장에서 이제 어떤 우위를 가져가는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가전시장이다 라고 하는 데서 다 우리가 먹겠다가 아니라 쿠쿠나 이런 것처럼 밥통에서 1등을 하자, 아니면 뭐 무슨 침대 중에서도 장수 돌침대 같이 돌침대를 가지고 우리가 1등을 하자. 과학 에이스, 과학으로 1등하자. 별 5개로 1등하자.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를 보시면 돼요. 에이, 밥통아. 지금 오빠한테 욕한 거야? 아니, 밥통 1등하자, 왜? 오빠랑 놀지 마요, 현 오빠. 계약하게. 밥통 얘기하니까 배고프다.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원가 우위 전략에서는 보통 이제 산출량을 많이 중시하고요. 단기에 초점을 맞추고 안정이나 위험 회피 추구 성향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고요. 왜 그러냐면 이 저비용으로 뭔가 원가 우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기업 내에서 이제 쪼우는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복적 생산 효율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스킬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성과 위주의 평가, 내부 승진 이런 게 이제 강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을 하는 경우는 뭔가 남들보다 특징적인 뭔가를 더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업 내부적으로 혁신을 강조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데, 창의성, 협력, 장기적인 어떤 그런 걸 지향하고 위험 선호 성향이 있다. 그리고 이런 데서는 직무를 상당히 넓게 봐요. 그러니까 그 반복적이고 특화된 어떤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다기능자 이런 것들을 육성하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요. 경력 경로도 그러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경력 경로를 제시해주고, 보상에 있어서도 내부의 어떤 내부 공정성보다는 외부 공정성을 중시한다.
남들보다 더 우수한 인력을 더 데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외부 충원도 많이 하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유형에 따라서 인적자원 관리 형태가 많이 달라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집중화 전략이다라고 하면 좁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는 현재의 스킬을 유지할 거를 많이 요구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좁은 시장 안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우수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사업 환경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무 행동도 경험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인사관리가 많이 되는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내부 성장 전략, 이런 거는 시장 개발이나 제품 개발, 뭐 혁신, 조인트 벤처 등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채용을 하고요, 이동하고 승진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종업원의 어떤 보유 능력,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중심의 보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스킬에 중심을 많이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외부 성장 전략, 이거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내부 성장 전략은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커가려고 하는 그런 기업의 모습이고요. 외부 성장 전략은 먹는 거예요. M&A나 이런 거를 통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다. 이런 데는 수평적 통합, 수직적 통합, 다각화,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 전략으로 세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문화 쪽이 좀 주로 검토가 돼야 돼요. 왜? 다른 기업 문화를 가진 기업을 합쳤을 때 이걸 어떻게 통합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갈등 해결, 이 문화랑 이렇게 통합이 되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게 많이 고민이 되고, 여기서 나타나는 일이 이제 PMI, 포스트 머저 인테그레이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물리적 통합, 더불어서 화학적 통합까지도 이루는 것이 이제 하나의 큰 과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빨리 튀자, 수익성이 너무 안 좋다, 네. 도망가자 하는 어떤 축소 전략을 세웠다라고 하면 인사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래서 일 못하는 애를 우선적으로 잘라야 되니까. 네. 그리고 아웃플레이스, 인플레이스먼트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에 전략의 그 다음에 평가. 이제 전략 평가와 통제 부분에서는 그 뭐 전략 수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제대로 세웠느냐, 이제 이런 부분 평가를 해야 되고, 실행에서도 이제 우리가 전략 실행을 잘 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전략 수립에 대한 부분에서는 주로 인사관리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에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전략을 세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전략 실행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사관리 기능을 수행할 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이 인사관리 기능을 잘 풀어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을 제대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인사관리 기능을 통해서 해줬느냐, 배치, 승진 이런 거 잘 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현재의 구조나 전략을 수정할 수 있도록 조직에 다시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된다라는 거고요. 그 정도 보시면은 뭐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에서는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깊게 보신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기업이 어떤 전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사관리의 기능이 달라져요. 기능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면 직무 분석이나 직무 설계를 할 때도,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수의 과업에 집중할 수도 있고 다수의 과업에 집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화된 기능만을 계속 연마를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다기능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무기술서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될 경우가 있고 아니면 포괄적으로 기술해야 될 경우가 있고, 이거는 전략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고요. 모집이나 선발에서도 전략에 따라서 외부 자원을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 내부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부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외부 인력들을 많이 데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 개발에서 내부 성장 전략을 꾀하는 회사라고 하면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안에서 노하우를 계속 육성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제한된 사회화냐, 연장된 사회화냐, 전문적 스킬을 볼 거냐, 범용 스킬을 볼 거냐, 경력 경로를 좁게 갈 거냐, 넓게 갈 거냐, 이런 차이도 나타나는 거고요. 훈련이나 개발 측면에서도 그 현재의 직무 능력을 계속 갈고 닦도록 할 거냐, 아니면 미래에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키워줄 거냐, 개인을 지향할 거냐, 집단을 지향할 거냐, 소수 인력 중심으로 갈 거냐, 전체 구성원을 다 개발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서도 차이가 나고, 평가 부분에서도 행동을 기준으로 평가할 거냐,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할 거냐, 단기 기준으로 평가할 거냐, 장기 기준으로 평가할 거냐, 이게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상 부분에서도 그 기본급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상을 짤 거냐, 아니면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이 보상을 무게 중심을 둘 거냐라고 하는 것도 기업의 전략에 따라서 달라지고,
단기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할 거냐, 장기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할 거냐, 내부 공정성을 중시할 거냐, 외부 공정성을 중시할 거냐, 개별 인센티브를 줄 거냐, 집단 인센티브 줄 거냐, 이런 것들도 전략에 따라서 다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것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 부분은 뭐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거고, 혹시 뭐 제가 뭐 빠뜨린 얘기 있나요? 없습니다. 퍼펙트 하십니다. 전략적으로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글로벌 인적 자원 관리 되게 부분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힘드시죠? 힘들긴 한데 어쨌든 뭐 제가 이쪽에 전문가이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사진이요. 너무 전문가처럼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 방송은 또 하셔야죠. 고품격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오빠 지금 빠마한 것 같지 않아? 웨이 부는 것 같지 않아? 아니 저기 풍성해 보이려고? 풍성해 보이려고. 이 연놈들이 그냥 연? 그년? 이제 드디어 못하신가요? 막말로 못하신가요? 아니면은 못하신가요? 이거 오타입니다. 그녀는의 줄임말입니다. 그놈은 무엇입니까? 무엇의 줄임말? 이현우 씨 너무 물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노무사 하다가 그놈. 그 노무사의 줄임말. 그놈. 그녀는 그 노무사야? 사람들은 마음 따로 몸 따로 후원하죠. 마음의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는 배고픈 세상. 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민중의 소리가 CMS 후원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7234-2662 CMS! 그 다음에 글로벌 인적 자원 관리 부분은 그 뉴요커인 노성봉 노무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뉴요커는 아니고요. 실링커입니다. 제가 또. 실링커. 너 정말 이기적이야. 이거 누구 노래지?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네, 신림동 그 브릿지, 베이브릿지에서 신림동에서 제가 또 잠깐 그 에스프레소인 뉴욕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글로벌 인적 자원 관리 뭐 감나무가 피어나는 네. 월스트리트 뭐 브로드웨이 몇 번. 피투스 뭐라고 했잖아. 네, 저기 황소 동상 옆에서 황소하고 좀 놀다가 월가에서 황소하고 진행해 이 새끼. 나빠! 네, 새끼 농사. 글로벌 인적 자원 관리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적 자원 관리 이제 의와 특징, 그리고 접근 방식, 그리고 글로벌 인적 자원 관리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략을 보시고 구체적인 방안과 한국 기업의 글로벌 인적 자원 관리의 문제점과 과제를 보는 방식으로 서술을 하겠습니다. 네, 설명드리는 내용은 주로 저기 삼인공저 내용 중심으로. 삼인공저에 이게 글로벌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이 그 이미 기출이 2번이나 됐었죠. 왜?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봐야 할 부분이고, 글로벌이라고 해서 특별한 인적 자원 관리, 뭐 이거에 따라서 뭐 특별한 뭐 기법이 있다, 제도가 있다,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한국 기업 내에서 이 한 회사 안에서 비슷한 인력의 유형 안에서 하는 인적 자원 관리, 기능적 차원에서 파트는 어떻게 하고 개발은 어떻게 하고 보상이나 유지 관리나 방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인데, 글로벌 인적 자원은 이제 조금 꼬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글로벌 다각화를 생각하시면은 그 기업의 구성 인원, 인적인 차원에서 본국인이 존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지인이 존재할 수 있고 제3국인 그런 게 있었겠죠.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그 히스패닉을 많이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명 제3국인들이죠. 네. 그렇죠. 아니 지금 히스패닉 비하 발언하신 거예요? 아니 제3국인. 확실해요? 네, 제3국인. 왜 저기 멕시코 이번에 축구도 우승했는데. 네, 아, 축구 잘하는. 아 네. 이래요. 아 우리나라에서 제3국인 저기 일본. 우리나라보다 조금 축구 못하는 일본. 많이 그리고 못하죠. 축구 선진국인 멕시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본국, 현지, 제3국인. 일본은 이런 말 해도 되나? 일본은 성진국이죠. 아, 취향을 얘기하시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저기 조만간 저기 일본 한번 갔다 오는데. 이혜선 노무사님이 너 지금, 지금 테러 당할까봐 지금 일본에 아부하는 거야? 이혜선 노무사님 지금 작품 수집사 지금 일본에 네. 잠깐 다음 주에 가신대요. 일본은 성진국이니까요. 네, 그래서 일본의 그 문화를 수집해서 우리나라에 이번 주에 전파하려고. 노성공 빨간 테이프 사진 올려야겠는데요? 그리고 이혜선 노무사님 곧 가져올 거예요. 네, 아무리 그래도 노성공 사진. 독도는 우리 땅이야. 형님, 이제 IOC 인사관리 게스트를 박탈당할 거예요. 아무튼. 침묵의 형벌. 맞아.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애국 수원 방송 인사를 잘하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에서 이제 본국인, 현지인, 제3국인이 있고 또한 이 활동 반경도 좀 다르다는 거죠. 본국에서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제3국인 크게 보면 그러니까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라고 하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 만약에 진출한다,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에 속해 있는 곳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고 인종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 구성원 자체가 달라지니까 기업의 가치관, 기업의 사고방식. 국적이 바뀜으로써 생기는 문제 그리고 구성원들이 바뀜으로써 생기는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은 가장 큰 관건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장소가 바뀜으로 인해서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구성원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 그쵸.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제 구성원들이 또 각기 다른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 기업 안에서 어떻게 인사관리 본질은 똑같아요. 인사관리 기능적 차원이 뭐 바뀐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확보, 개발, 보상, 유지, 방출 그리고 직무와 사람 간의 적합성 이런 것들이 이런 외부적인 환경 부분에 바뀌었을 때 어떻게 인적장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변수 이해를 부분이 하는데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그 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제약 요인들 있잖아요. 이 제약 요인들을 어떻게 잘 극복할 거냐 그리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 바뀐 환경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성원을 어떻게 그 종업원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래서 만약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업 성과를 내는데 일단 우리 본국 사람들 많이 보내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거고요. 네. 현지인 쓰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쓰는 거고 그 주변에 제3국인이 되게 싸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약 요인이 별로 요 나라에 없더라라고 하면 뭐 히스패닉 쓰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참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다음 주 오프닝은요. 다음 방송은 저기 그 시부야 거리에서 일본 사람들이 쭈글꾼시렁 되는데 거기서 안녕하십니까 국민노무사 수영강이 인사를 잘해서 이해선 노무사입니다. 어때요? 네, 저 지금 해외 파견 나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뒤에서 일본 사람들이 막 군시렁 되는 거야. 그럼 난 어떻게 관리해 줄 건데?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혼자 이렇게 녹음 아이폰이나 이런 거에다가 혼자 녹음하고 있는 거지. MP3다가 혼자 녹음하고 오프닝을 근데 아마 그럴 녹음하면은 거야. 그러면 저기 아가씨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가씨가 아닙니다. 아니무이다. 사람이 아니무이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바타입니다. 어때요? 네. 다음 주 오프닝 방송은 갸루상으로. 일본 현지에서 제가 가류상으로 갸루상으로 해서 그 뒤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그거 괜찮네. 일본어 좀 할 거 아니에요. 좀 아리가또 어때요?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고자이마스. 와타시와 도쿄 시부야 데스네. 아저씨가 저는 도쿄입니다. 와 내 수준이 그래. 안 왔다 맞나? 인사를 잘하자 됐어. 인사 아니무이다. 인사 아리마생 됐어. 아무튼 저기 마이크를 성공이한테 맡기면 항상 이렇게 새. 돼. 항상 새. 이렇게 된다. 저는 항상 예능과 수험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타고 있는. 네, 그래서 어쨌든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를 설명하다가 글로벌 나왔으니까 일본 이거는 다음 주에 할까요? 네. 일본이니까. 네. 일본에서 녹음해서 그렇게 보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 의의는 그래서 기업이 여러 국가에 걸쳐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경영에 참가하는 인력이 본국인, 현지인, 제3국인 다양한 사람들에 따라서 인적자원의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하는 활동이 바로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입니다. 이렇게 한숨을 쉬시니까 할 양이 많은데 지금 이거 한 줄 했는데 한 줄을 지금 20분 동안 하고 있다. 알면 빨리 해라. 그럼 이제 두 번째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의 특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 종업원, 인적자원 관리 기능이라는 세 가지 차원, 이 세 가지 차원은 삼인공조 보시면 그 큐브 모양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라는 측면,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의 기능적 측면, 종업원 측면의 그 큐브 모양 있잖아요. 이거 생각하시고 그것들이 서로 연관되고 밀접하게 관련을 주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사결정에 따른 위험도가 크다.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는 국내 인적자원 관리에 비해서 한 번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커다란 위험, 결국은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위기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네, 뭐 우리 그 MB 대통령도 자원외교 한다고 우즈베키스탄, 막 카자흐스탄 가스 캐러 가고요. 그 기업도 이제 그 자원 확보 때문에 보통 이렇게 곡물 이런 거 이제 많이 하러 갔는데 CJ에서 왜 그 어디더라? 캄보디아에 그 대규모 농장 이런 거 이렇게 유치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곡물 같은 거를 이제 선확보하려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거의 군부에 그렇게 총으로 위협당하면서 한 푼도 못 건지고 쫓겨났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칫하면 본전은 못 건지고 다 날리고 이제 오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 3.20문제 그 얘기 있잖아요. 구판에. 제가 삼성을 절대 싫어해서 삼성 예를 든 건 아니에요. 구판에 있어. 구판에 있는 내용이 삼성그룹이 독일에 삼성전자가 진출을 했었는데 독일에서 이제 삼성에서 독일에서 노조가 이제 합법적 이전해서 노조를 만들려고 했었더니 국내에서 하던 그 인적자원 관리의 강화.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무노조 경영이 삼성의 이제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무노조 경영에 따라서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은 이제 국내와 똑같이 이렇게 그 세콤 S1 애들이 이제 가가지고 뒤에 좀 따라다니고 그리고 이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이제 돈도 좀 주고. 초창기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독일에서 망신당했죠. 이렇게 야만적인 기업이 있다니 이제 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똑같은 상황. 그래서 뭐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삼성 퇴출하자 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다. 이게 3.20문제에 나온 예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의사결정을 한번 우리나라 똑같이 인적자원을 하자라는 결정을 했을 때 그 기업의 다른 문화나 이런 환경 그리고 제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어떻게 되면 이제 철수할 수도 있는 그런 손해가 더 클 수 있는 그런 위험도가 높다라는 것들. 기업문화 이제 그 글로벌 인적자원관리 특징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이제 변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재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기업이 통제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 태국을 진출했는데 태국에서 막 쿠데타하고 반군 시위한다. 이러면 이제 그런 거다든지 아니면 뭐 홍수에 따라서 뭐 컴퓨터 램 가격이 오른다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통제할 수가 없겠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글로벌 인적자원관리 이러한 특징들이 인적자원관리에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왜 중국 요새 많이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다고 해서 중국으로 많이 진출했더니 그 중국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세금 올리고 인건비 올리고 중국에 특히 중국에 처음에는 이제 인건비 때문에 되게 막 우리나라는 인건비 이렇게 싸다 다 들어와라 공장 수요 좀 혜택 주겠다 했는데 정부에서 이제 얘네들 공산당들이 이제 뒤에서 또 파업을 묵인해주고 인건비 올리라고 해. 어차피 우리나라 회사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인건비를 점점 좀 올리면서 비슷해져가고 사업 환경이 이제 되게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보통 중국은 100% 지분 출자를 못 하잖아요. 법에서. 그렇다고. 맞아요. 예, 맞죠. 그래서 뭐 51대 49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기술만 빼먹고 정착되면은 이제 지분을 쫓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영 보고서가 그래서 제조기업이 유턴이라 그래서 제조기업들을 다시 우리나라에 정착시키는 그런 방안도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미 일본에서 이미 갔다가 다 실패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이제 일본의 제조기업들이 일본에서 다시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 또 나갔죠. 네. 들어오겠죠 이제. 네, 그 도요타 일본에서 되게 실패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는 그때 이제 우리 외국 가자, 중국 가자, 동남아 가자 했었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 잘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고 그럼 이제 글로벌 인적자원관리 접근 방식을 두 가지가 있겠죠. 수렴이론과 확산이론. 뭐 이거는 그냥 이런 접근 방식이 있다라는 것들인데 수렴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하나로 어떻게 묶인다는 거죠. 산업화가 더 진천이 될수록 산업화가 막 되면 다들 비슷하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발단도 이렇게 되고 이런 게. 행동도 이렇게 되고 이게 원베스트 A가 나올 수 있겠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지리산의 청학동 아이는 따르게 놀고 네. 서울 아이들은 따르게 놀고 하는데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이게 이제 점차 비슷한 행동 패턴을 가지게 되는 지리산 청학동 아이들도 똑같이 강남스타일 노래를 부르고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산업화가 진전되면 어느 국가나 사회든 유사한 제도나 조직, 뭐 사회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일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유행하면 우리나라 이제 곧 그 뒤에 유행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에서 유행한 게
10년 뒤에 일본에서 유행하고 5년 뒤에 한국에서 유행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그 다음에 뭐 유행한다. 내지는 부동산 값이 이렇게 오르고 산업화되면 부동산 값 오르고 아파트 값 오르는 단계가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돼서 버블 붕괴되고 우리나라 이제 붕괴되기 직전 중국은 또 뛰고 있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 근거로 따지면 결국 그 국제적인 인사 관리도 어떤 그 개별 국가나 이제 그 나라의 독특한 제도나 문화를 반영하기보다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사관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엔 후발 산업국들한테 이식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기 그 녹음 중간에 이혜선 노무사가 급한 일정이 있어서 지금 자리를 비웠고요. 저희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사가 다르니까 그냥 가도 되나요? 왜? 피곤해. 인사 수렴이론 관련해서 이제 인사관리 쪽에 보면 인사관리 쪽에도 이제 이 수렴이론에 근거해서 보면 이제 보편적인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나 문화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사관리 방식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ILO에서 이제 권고하는 내용이라든지 뭐 WTO 체제에서 뭐 블루라운드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세계가 그 규정대로 똑같이 운영되는 걸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성과급제, 그렇죠. 뭐 성과급제를 미국에서 이제 성과급제 테일러의 이런 방식에서 성과급제가 이제 시간 생산량 기준, 시간 기준 이런 거에서 도입해서 이렇게 생산성이 높아졌다. 그럼 그거 그대로 일본에 가도 되고 한국에 가도 되고 공장에서 이제 생산 설비에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달하면서 도입하고 제도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동기부여 수단으로 아주 좋다라고 네. 이제 인식하면서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근데 물론 이제 성과급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국가나 이런 데는 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똑같은 사안을 이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근데 수렴이론에 근거해서 바라봤을 때는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좋은 제도다라고 하면 이게 국가나 문화나 이런 거 상관없이 통용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수렴이론이고, 박사니로는 어느 국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국가에 따라서 개발 국가나 사회나 조직, 제도나 문화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 각각 상향 특징, 다른 제도로 발전이 된다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론이죠. 그래서 뭐 미국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사협의회,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노사 공동 결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게 발전이 되는 것들처럼,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일본의 품질 분임조나 독일의 이제 근로자 평의회, 왜냐면 일본이 되게 성장하는 비결이 뭐냐 했을 때 품질 분임조가 있었다. 독일이 되게 제조업에 강한 이유가 근로자 평의회나 근로자 이제 노사 공동 결정이 있었다라는 것들 미국에서 무작정 받아들여 봤더니 미국에 안 맞더라. 미국의 환경이나 제도나 문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론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게 왜 그 도요타에서 일본에서는 도요타 생산 방식을 가지고 지트 방식이라든지 그 셀 생산 방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되게 이제 도요타 자동차가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 미국에 이제 도요타가 진출을 하고서 똑같은 생산 방식을 적용했는데 미국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다 문제된 게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왜 그 차량에 왜 문제 생겨가지고 리콜 사태 생기고 했던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 미국에서 만든 차에서 다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다른 거에 똑같은 제도를 적용했을 때 그대로 효과가 안 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황, 그래서 상황 접근 능력 관점이 필요하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문화나 사회나 경제 여건 이런 걸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는 게 답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수렴이론은 약간 보편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고, 확산이론은 이제 상황 적합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지.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믹스시키고 동시에 존중해서 장점과 장점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그렇죠. 답안을 쓸 때는 이제 항상 두 가지의 좋은 점을 잘
그래서 믹스를 해야 뭐 된다라는 이런 게. 것들이 막 한때 되게 뭐 보편론적 관점이 뭐고 상황론적 관점이 뭐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한때 이슈가 된 적이 있긴 한데 이건 그 사회가 아니라 수험가에서 별 내용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 내용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막 되게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이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보편론적 관점, 상황적 관점적 관점 이런 것들이죠. 이게 그 시험 문제에 나왔다고 이게 뭐 최신의 이론 뭐 새로운 이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의 전략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 전에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에서 이제 보편성과 특수성을 어떻게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은 이제 큰 틀,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기본 구조를 정한다거나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편성이 좀 통용이 된다. 다만 우리 회사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자. 그쵸. 이건 보편적인데 그럼 어떠한 인센티브를 도입할까? 그쵸.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어떤- 대상자를 어떻게 네. 할 거냐, 그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미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실제 특징에 따라서. 운영하면서 우리의 적합한 방식으로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 예전에 왜 2000년대 초반 뭐 이런 때 성과급제 우리나라에서 도입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어떤 맞는 그리고 그 기업에 맞는 방식으로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무작정 받아들여서 대부분이 많이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인적자원 관련 이제 전략을 보면은 전략은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국 중심, 현직 중심, 지역 중심, 세계 중심 생각하시면 돼요. 본국 중심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관리 방식을 그대로 그 외국에서도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들이 본국 중심이고 현지 중심은 말 그대로 현지국의 법이나 제도를 그 유사하게 그러니까 현지국 중심으로 현지국의 가장 다른 기업들을 모방해서 현지국 중심으로 인적자원 관리를 하는 것들 지역 중심은 이제 여러 개 섹터를 나누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특히 미국 기업들 HP 뭐 아시아 본부 동아시아 지역 본부 이런 것들처럼요. 뭐 보통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이런 데 이제 아시아 본부장들이 많이 이제 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중동지사 뭐 아시아 본부 뭐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그 지역 본부에 다 맡기는 거죠.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운영하는. 지역 중심이고 세계 중심은 그냥 전 세계 동일하게 다 하는 것들이 세계 중심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디 다른 나라에서 뭐 어떤 좋은 제도를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다 그냥 전 세계에 있는 그 지사에 똑같이 적용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고 승진도 만약에 이제 한국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임원이 되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유럽을 맡는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배치나 이런 것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세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장단점까지 장단점 간단히 보면 본국 중심은 본국에 따라서 인사자리가 기능적으로 되기 때문에 본국과 의사소통이 긴밀하긴 하지만 현지인들의 승진 가능성과 자율성이 좀 통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지 중심은 반대죠. 현지인들과의 이 승진이나 승진 가능성, 자율성, 의사소통은 좋지만 본국의 문화나 제도가 이제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항상 이제 그 두 가지 문제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회사도 이제 중국 쪽에 이렇게 그 해외 법인 나가 있는데 보면 가장 초창기 이제 본국 중심으로 운영할 때 현지인들이 느끼는 불만 중에 가장 큰 거는 자기들이 아무리 해도 자기들은 관리자가 못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한계가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이제 현지화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도 승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일면 그 사람들의 어떤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타당한 면도 있는데 본국하고 이게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많아요. 말을 하면 안 듣죠. 그쵸. 자기네나 방식대로 하죠. 우리나라 이 방식대로 올리라고 하면은 그거 우리나라에서 안 통해.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따로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그거는 우리나라 그 계열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잘 된다, 인정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 통제를 받기보다는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만들어지는데 해외는 더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단점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라는 이제 것 정도로 보시면 지역 중심은 지역에 따라서 관리가 가능하긴 한데 이게 이제 의사 채널이 복잡해질 수 있죠. 해외 본부, 지역 본부, 그다음에 이제 그 지사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따라서 서로 앙숙일 수가 있어요. 완전 문화가 달라. 예를 들어서 뭐 그 중아시아라고 하나요? 그 인도나 뭐 파키스탄 이런 데들 이제 하나로 딱 섹터를 묶었는데
인도 파키스탄 서로 다 종교도 다르고 더 앙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본 한국 지사 만들었는데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엄청 싫어하잖아요. 서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일본의 이 좋은 제도 너네들 해, 내지는 일본 사장을 한국 지사장을 앉혀놓는다 하면 되게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이게. 네, 그런 것 같이 지역 중심의 그런 문제점. 그리고 세계 중심은 범세계적으로 동일한 전략을 하기 때문에 관리도 용이하고 이 평가나 어떤 제도를 만들 때도 이제 용이하긴 한데 각 국가마다 다른 이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점. 그리고 세계 중심은 어쨌든 세계 중심을 한다고 하면은 저기 되게 이제 후진국이나 GNP 낮은 나라 중심으로 임금이나 뭐 평가나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유럽이나 선진국 기준으로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비용이나 아니면 인건비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겠죠. 어쩌면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외국계 기업들이 그 중국 현지 기업보다 인건비나 이런 게 훨씬 많이 들어가요. 봉급이 일단 높아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래서 외국계 기업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급여나 이런 것들이 국내 기업보다는 외국계 기업들이 이제 높게 특히 나타나는 급여나 게 복리후생 측면에서 네. 다르니까 기업 문화도 다르고. 재밌는 얘기가 왜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세일즈맨 중에서 저기 가장 연봉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그때 나왔던 게 이제 필라. 네. 필라 이제 곤양반도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질렀는데 네. 연봉 얼마인데 그래서 이제 그냥 본국에서 받고 있는 수준으로 그냥 확 질러버렸더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면서 이제 그냥 줬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뭐 연봉이 뭐 80억이래나 뭐 아무튼 네. 그게 이제 세계 중심의 어떤 그 인사 전략을 펴는 그런 회사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은 이걸 좀 인사 기능하고 좀 묶어서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채용에서는 일단은 결정을 해야죠. 사람이 이제 삼국인, 제3국가 현지인이냐 아니면 내국인이냐. 그러니까 크게는 보면 그 현지인, 제3국인, 본국인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이렇게 이제 크게는 두 부류는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분류 차원에서 보면은 파견을 채용할 것인가 아니면 현지인을 채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강점과 단점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이제 국내에서 사람을 내보냈다. 네, 라고 그럼 하고 장점은 보시면, 가장 큰 충성심. 로얄티가 있다. 네, 그리고 이 본국과 의사소통 이런 것도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본국인의 인력을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게 되겠고, 또한 해외 지사들도 어쨌든 승진이나 이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인사 적체라든지 이런 현상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근데 그렇죠. 이제 단점은 이 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외국 체제비라든지 내지는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그리고 단기 귀국하는 문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 돌아오긴 해야 하는데 단기 귀국이 아니래도요. 그러니까 장기에 있다가 돌아오더라도 그 뭐라고 하지? 어쨌든 돌아와요. 주재원들의 네. 어떤 송환 이후에 네. 적응하는 문제 이런 귀임자 것들도 적응 이제 문제.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거고요. 네, 그래서 귀임자 적응 문제는 이제 올해 제가 마지막에 자료 나눠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겠고, 그리고 또 아까 앞에 설명한 것처럼 현지인의 그 본국 중심에서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현지인의 사기 저하라든지 현지 정부나 현지 고객에 대한 이미지 저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현지 정부나 이제 현지 그 국민들 같은 경우는 저 회사는 본사에서 다 관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 외화를 빼가는 회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공부를 가능성들이 소환한다 뭐 있다는 이런 거죠.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그렇게 되면 이제 반대로 이게 여기죠. 거꾸로 이제 크로스 되면은 현지, 그래서 이제 외국인 중심의 이제 인적 장관을 하게 되면 장점으로는 현지 적응이 수월하고 판매 수집, 정보 수집이라든지 현지인의 승진 기회, 그리고 비용 같은 게 이제 절감되고 현지국 이미지가 올라가겠는데, 단점으로는 이제 자기 국가하고 그 본국, 그러니까 그 기업하고 우리나라 국가하고 서로 이해가 상반됐을 때 어느 걸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은 그 나라 사람이고 그 나라에 남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국가에 우선되는 행위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렇죠. 것들, 그리고 이직의 가능성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본국과 의사소통의 문제, 특히 본사의 이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약간 이제 변형시켜야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전문 자격이 있고 기술이 발전된 나라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학교나 교육 수준이나 인프라 같은 것이 낮은 나라에 진출했을 때는 현지 전문가가 적을 수 있겠다는 문제라는 것도 이제 전문적 인재 채용이 어려운 문제, 이런 것도 단점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교육훈련과 이제 경력개발에서, 글로벌 인적자원관리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에서는 동일한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을 실시하긴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추가되는 것들이 파견인들에게는 특히 이문화훈련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나 교육훈련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할 거고요. 현지인들한테는 아까 앞에서 이제 단점에서 설명한 것처럼 본사의 경영 전략이나 문화, 이런 것들, 본국의 문화교육,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국 초청 교육을 통해서 국제교육 일체감이나 아닌 경영 기법을 전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훈련이나 경력개발에는 이게 더 중점적인 부분이지,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보상 부분에서는 이제 임금을 어디를 기준으로 줄 것인가 라는 것들이 보상이죠. 그래서 본국 중심과 현지국 중심인데, 본국 중심은 본사 직원의 보상 수준에 맞게 해외 근무 수당을 이제 보상 수준에 맞게 주고 해외 근무 수당을 추가로 주는 것들이고, 현지국 중심은 그러니까 현지국의 비슷한 직무나 임금 수준과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도 현지국 중심이죠. 그래서 본국 중심의 장점은 인적자원의 이제 해외 파견과 귀환 시에, 그리고 본사의 통제 시에 우리나라에서 뭐 얼마를 받기 때문에 외국 가도 얼마 받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단점은 이제 개발이 덜 된 나라에 진출했을 때 현지인과 임금 격차가 너무 많이 나면은 현지인들의 불만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임금이 동일하게 주고 그거에 따라서 추가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근데 현지국 중심으로 주게 되면은 아까 그 단점에서 온 것처럼 파견인과 현지인 간의 불공정한 임금 격차나 임금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단점으로는 이제 그 개개 파견인과 임금 교섭을 따로따로 해야 하고, 환율 변동에 따라서 이제 임금 수준이 또 변화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후진국이나 이런 데 안 가려고 하겠죠. 후진국 가면 동남아 수준의 임금 주고, 유럽 가면 유럽 수준을 주면은 누가 후진국 가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현지 문화나 그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임금 체계를 설계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기서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비용 자체를 현지에서 받는 사람들 임금으로 주겠다라고 하면 당장 파견하는 사람, 나가 있는 사람은 반발하죠. 일 안 하고 들어오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본국 중심에 따라서 맞춰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어떤 데서 문제가 생기냐면, 본국 중심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그 원래 속해 있던, 그러니까 파견을 보낸 그 본국 중심의 기준으로 이제 하는데, 인센티브를 본국 중심으로 해서 주니까 이제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현지국에 나가 있는 법인은, 거기 나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래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은 그 독립법이니까 그 독립법인의 수익을 가지고서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은 본국 중심으로 가니까 인센티브를 받아요. 근데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기준대로 하니까 임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어이씨, 우리는 일하고서 아무것도 안 주고 한국에서 나와 있는 애들은 돈 받아가네? 똑같이 일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를 한번 잘 기억하시면 그 현지인과 어떤 그 파견인 간의 임금 갈등,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 좀 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사관계. 그래서 이제 현재 노사관계 관행이나 법적 제도를 충분히 검토해서 교육시켜야 하고, 유지할 측면에서 특히 이제 본사 파견 관리자가 현지인에 대한 어떠한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그 나라에서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에 이뤄갈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저개발국이나 이런 데 파견 나갈 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인상들을 좀 많이 가지잖아요. 동남아 사람들 게을러, 중국 사람들 만만디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재촉하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상당히 반감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위험도가 생겼을 때 기업이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도가 있다라는 것들이 되겠고, 다섯 번째 이제 유배중과 재귀국의 문제. 그래서 유배중은 이제 오랫동안 파견 나가 있으면은 이제 이 유배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국에 소외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충성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유배 증언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측면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데서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아프리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정보의 어떤 그 소외감,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왜 떨어진 섬에 무인도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 아는 분은 참 공기가 희박하다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 얘기도 못 듣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불안해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유배증후군의 어떤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제 귀국의 지원. 그래서 본사로부터 이제 파견된 종업원이 귀국을 할 때 귀임자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측면. 그래서 뭐 이 본국 후원자를 선임한거나 아니면 귀윤식 경력 카운셀링, 오리엔테이션, 뭐 귀환자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요 문제는 몇 년 전까지 중국 한참 이렇게 경제 잘 나가고 이럴 때 사람들 나가 있으면, 그러니까 요 문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돌아왔을 때 불안하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은 그 본사에서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멀면 멀수록 본사에 있는 구성원들한테는 자기가 잊혀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갔을 때는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불안감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재귀국을 명했을 때 안 돌아와요. 그 현지에 나가 있는 다른 회사의 지점이나 이런 데를 이제 다시 찾아다니는 거죠. 아예 그냥 중국에 정착하겠다. 네.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랑 이렇게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될 이 것 같아요. 귀임자 문제는 저희 중앙대학교 이우영 교수님이 이번에 책을 냈는데 엄청 강조했대요. 이 부분은 나는 다른 책과 차별화가 있다. 그래서 이거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끝으로 한국 기업의 이제 글로벌 인적 자원 관리의 이 이슈적인 부분에서 문제점과 과제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이제 끝으로 보시면은 이 부분 이제 당연한 얘기긴 한데, 네. 그래서 이 부분 간단히 보면은 이제 현황과 문제점은, 첫째, 우리나라의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는 본국 중심형 인적자원 관리가 되게 중심이죠. 우리나라 기업 중심으로. 그래서 지나치게 본국 중심으로 관리를 해서 현지 상황에 유연한 대응이라든지 현지인의 경력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유능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 그리고 현재 법과 제도 이런 노사관계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글로벌 전문 인력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별도의 글로벌 전문 인력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외국 유학파들 아니면 뭐 현지의 교포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인적자원 관리를 했었다라는 것들이 되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그 지역 전문가,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과연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어학 공부 시키는 거 말고 없어요. 그리고 뭐 그냥 그 현지의 뭐 법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간략하게 그냥 어디 세미나 같은 데서 듣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진출해야 될 회사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삼성이 뭐 그런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하죠. 삼성에서 이 진출을 하려고 하는 나라에 이제 정원을 뽑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삼성그룹이 삼성에서 이제 해외 진출을 초창기 할 때 이런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그냥 종업원들을 막 뽑아서 해외 배낭여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삼성 비용으로 다 지원을 해준대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말도 배우고 뭐 학교도 다니고 막 한대요. 그 대신에 이제 조건은 그 나라에 이제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보내주면은 그 나라에서 뭘 하든 별로 타치를 안 한대요. 그게 삼성도 그렇고요. 네. LG에서도 그러니까 형태는 비슷한데 네. 그냥 한 2년 정도 아예 그냥 나가 있는 거, 1년 정도 그래서 나가 있는 거죠. 별로 회사 일도 별로 안 시킨대요. 일은 안 시켜요. 그래서 네. 아예 대학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학 코스를 하든지 아니면 그 회사에 있는 어떤 대학원 과정을 가든지 하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문화나 기술을 습득하고 그 나라의 이제 유산 이런 것들 이제 정보도 좀 수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이죠. 그리고 보고서를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각 기업마다 특히 이제 삼성 정도 되면 이제 해서 전 세계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회사에서 점점 축적하고, 그러면서 전략을 세울 때 활용하고, 그 종업원들을 그 나라의 이제 지역 전문가를 육성해서 파견하고 나중에, 그리고 전략 세울 때 활용하고 뭐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삼성이 되게 책에서 본 것 같긴 한데. 개인들 입장에서 좋죠. 네. 그래서 이게 뭐 그 프로그램에 되게 힘든데 되면 되게 좋대요. 그냥 돈 받으면서 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개인들은 이제 보고서 쓸 때 좀 짜증나는 거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겠고, 이제 그러면은 성공적인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 성공적인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 방향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은 뭐
이거 되게 인사관리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think 글로벌리, act locally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보편성과 특수성을 어떻게 네, 조화할 거냐. 글로벌화와 현지화의 조화를 통해서 세계 전략과 현지화 전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그 어떤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해 나가되 실제적인 그 적용에 있어서는 현지에 맞게 실제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역별 조직을 구축. 그래서 글로벌화와 현지화 조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통합하고 조정해주는 지역별 조직을 구축해야겠다라는 예. 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글로벌 리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신국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무관하게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고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글로벌 기업 문화의 형성과 확산 그리고 공유해야 하는 측면. 그러니까 어쨌든 현지화를 하더라도 중심적인 어떤 기업 이념이라든지 네. 문화라든지 이런 틀은 그 본국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지 않으면은 똑같은 삼성 로고를 달고 있어도 다른 회사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본사 인력의 세계화. 그래서 본사 인력에 대한 이문화 교육이나 해외 파견자의 경험이라든지 타국 출신의 관리자를 활용해서 본국의 인력 자체를 체계화시키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결론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인적 자원 관리를 달라져야겠다라는 것도 이제 글로벌 인적 자원 관리 내용이 되겠죠. 예. 오늘 녹음실이 여기에 따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와가지고 그 음악도 나오고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좀 됐는데 어쨌든 뭐 그 잘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면 저희 목소리가 뭐 워낙에 좋아서 잘 들리실 거고 어쨌든 그 좀 약간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돼서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좀 죄송합니다만은 오랜만에 이제 방송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적응이 좀 안 됐었고 좀 혀가 좀 안 풀리고 뭐 이래서 좀 듣기에 좀 어색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좀 쉬고 다시 시작하는 거라서 좀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잘 들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위 조심하시고 이제 뭐 다 끝났는데 뭐. 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인생은요 항상 그 내가 예기치 않았던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쟁취하는 거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건 없고 그리고 인생의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건 맞아요. 아니고 네. 그리고 내가 뭔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나이 먹어가면서 요새는 좀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결과 가지고 되고 안 되고에 좀 치중하는 계속 성공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실패를 모르잖아. 왜 이래? 이현 변호사님은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믿습니다. 잡초 같은 농사, 잡초 같은 노성목 농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약에도 쓰지 못하는 잡초 같은 수험생 여러분들 아무튼 하루하루 즐거운 날 되시길 바라고요. 인사를 잘하자 12